네, 지금부터 2021년도 지안기술직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안공무원학원에서 전산직 수업을 하고 있는 이성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지안기술직 합격 전략 설명회는 1부에서는 지안공무원학원을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2020년도 기술직 직렬별 분석을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 기술직 공무원이라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체크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직 합격생들이 지안공무원학원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후 2부에서는 전공 과목별 학습 전략을 전산직, 토목직, 농업직과 임업직, 그리고 건축직까지 여러분들께 동영상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자리 떠나지 마시고요.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합격 설명회에서 이벤트 첫 번째로 참석 사전 예약 신청 시 100% 증정하는 비타 500 작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음료 하나씩 제공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본방사수 하시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전 분들께 10% 할인 쿠폰 뿐만 아니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피자와 팥빙수,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리 떠나지 마시고 계속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서 채팅을 달고 계신데요. 채팅을 열심히 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활동을 많이 해주신 분들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커피 그리고 아이스크림, 햄버거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먹을거리를 여러분들께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많은 질문 그리고 성의 있는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부 기술직 온라인 합격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안공무원학원 1년 안에 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지안을 선택하면 공무원 합격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된다라는 모티브를 갖고 저희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합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2003년부터 학원을 설립을 해서 기술직, 전통 있는 기술직 학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공실행 뇌구조라든지 합격 예측 서비스, 빅모의고사, 그 다음에 합격 지원센터 등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리한 환경에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지안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지안 공무원학원은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지금도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각 직렬별 2020년도 국가직 통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직은 78점의 합격선을 보여줬고요. 경쟁률은 27.9대 1이었습니다. 토목직은 71점의 합격선을 보여줬고요. 경쟁률은 39.4대 1, 농업직은 81점의 합격선 그리고 40.4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임업직은 80점 그리고 29.0대 1의 경쟁률, 건축직은 73점의 커트라인과 36.6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직 공무원을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체크해야 될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가산점, 즉 자격증을 통한 가산점은 합격을 위한 경쟁력입니다. 자,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3점에서 5점까지 가산점을 주는데요. 이 점수 챙기지 못하면 남들보다 좀 뒤처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가산점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기술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제가 여쭤봅니다.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뭐가 가장 힘드셨나요? 합격생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과목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썼나요? 라고 물어보면 단연코 1위를 차지하는 게 영어입니다.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영어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잘 못하세요. 뿐만 아니라 공무원 영어가 쉬운 영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격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전공자의 경우 직렬 상담은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전공하는 직렬에 응시를 하겠다라고 하면 나도 나름대로 그 전공에 대해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상담 받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내 전문 분야가 아닌 내 전공이 아닌 직렬을 시험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반드시 학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원 관계자와 상담을 통하셔서 학습 플랜을, 장기적인 학습 플랜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희 소통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두드려 주시고 오셔서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단기 합격은 기술직이 유리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낮은 경쟁률, 여기서 낮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셨던 뭐 30대 1, 40대 1이 낮은 겁니까? 행정직에 비하면요, 조금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선발 인원을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무원 채용 확대도 어떤 이슈로 작용을 해서 합격의 문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많은 기술직 합격생들, 저희 학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합격생들이 지안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기술직 전직렬 최다 합격생을 배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공 수험 판매서 그리고 지안 패스 수강률 1위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직렬별 정말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스터디도 관여해 주시고 학습 멘토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십니다. 자, 저는 자주 봤습니다. 토목직에 계시는 이양민 선생님, 그리고 임업직, 농업직에 계시는 김동희 선생님께서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같이 얘기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저희 지안에 와서 수업을 들으시면 이런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용기도 얻고 그 다음에 힘도 얻고 기운도 받아가고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하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직 전공 면접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각 직렬별로 기술직 면접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자, 면접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되면 이 기술에 관련된, 그 직렬에 관련된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타 행정직 면접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직 면접을 전문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합격에 더 빠르고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합격을 책임질 기술직 연간 관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관리반이라고 하는 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원에 오셔서 수업을 듣는 건데 우리 지안 공무원 학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패키지 상품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안 공무원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셨을 때 같이 여러분들 합격으로 이끌어 주실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어 선생님입니다. 안우선 선생님, 오선희 선생님 두 분이 국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앞전에 영어 과목 중요하다고 했죠. 영어에는 세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조재건 선생님, 김성희 선생님, 윤광덕 선생님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한국사에는 김준호
선생님, 임찬우 선생님 두 분이 계십니다. 자, 제가 앞전에 연간관리반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께. 그렇죠? 지안에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는 모든 교육 서비스를 다 제공을 받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러분들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국어 선생님 선택하고 영어 선생님 선택하고 한국사 선생님 한 분 선택해서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수업을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다 들으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안 맞아서 들을 수가 없는데요. 시간표가 맞지 않아서 들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당연히 시간표가 맞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연간 관리반을 결정해서 수업을 들으시는, 수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는 온라인 강의도 전부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게 정말 파격적인 서비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궁 선생님입니다. 전산 박태준 선생님, 그리고 저죠. 그리고 제가 이성행입니다. 전산과 면접을 담당하시는 오재호 선생님, 전산의 조현준 선생님, 통신 전기 양윤석 선생님, 전기의 최현우 선생님, 건축 김창훈 선생님, 건축 이진호 선생님, 토목의 이양민 선생님, 임업 농업의 김동희 선생님, 기계의 허원회 선생님, 기계 김유호 선생님, 축산 안재우 선생님, 환경 고경미 선생님, 조경 이윤진 선생님, 화공 이병관 선생님, 물리 김현완 선생님, 생물 신은진 선생님, 보건 노성신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전공 선생님들 나름 전부 전공 분야에서 유명하신 선생님입니다. 이런 선생님들의 수업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 그 길을 빠르고 안전하게 안내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안 공무원 연간관리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격을 위한 기본이론, 그리고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러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한 A부터 Z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2020년 7월부터 2021년 서울시 지방직 시험까지 7월이면 좀 지난 거 아닌가요? 네, 지금부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시험 종료될 때까지 전부 다 제공해 드리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학원 실강, 학원에 오셔서 수업을 듣는 실강과 집에서 복습하실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동영상 강좌를 마음대로 무제한으로 제공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할 겁니다. 선생님이 바뀌면은 교재 바뀌어야 되잖아요. 교재 바뀌면은 수업 듣는데 힘든데요. 저희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동일한 교재를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들께 수업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 별도로 구매하실 필요 없고요. 즉 국어책 하나 사서 국어 선생님 두 분의 수업을 다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상품이 연간관리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연간관리반 교육과정은요, 7월, 8월에는 공통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죠. 이론반을 시작을 합니다.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의 완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의는 여러분들 미리 진행되어 있으니까 동영상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자, 9월부터 그렇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 전공 과목 이론반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 여러분들 반드시 들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부터 12월 기출문제풀이, 1월부터 2월까지는 예상문제풀이, 그리고 이후에는 동형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와 시험 문제들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을 트레이닝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연간관리반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2021년 공통과목 이론서를 모두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65 지안패스 인터넷 강의, 즉 여러분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게 모두 제공해 드립니다.
온오프라인 빅모의고사 학원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학원 시설을 뭐 사물함이라든지 스터디룸, 자습실 이런 것들도 모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안식구라는 게 있습니다. 지안식구라는 거는 선생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고민도 털어놔보고 선생님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마련하고요. 모의고사, 면접 특강 할인 등 모든 걸 다 이용할 수 있는 반이 우리 연간관리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오늘 결제하실 때 여러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설명드리면요. 연간관리반은 10%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그 쿠폰 적용하셔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연간관리반 하시면은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지안패스 1년 이용권, 그리고 2021년 최신 개정판 공통과목 이론서까지 제공을 해드립니다.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단일 결제 시 20% 할인입니다. 이 종합반은 온라인 결제는 약간 힘들기 때문에 학원에 직접 내방하셔서, 개인적으로 내방하셔서 종합반,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종합반에 20% 할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20% 할인하셔서 결제하실 수 있게 상담해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안 공무원학원은 1년 안에 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지안 학원과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어서 공통과목 학습 전략, 국어, 영어, 한국사 선생님끼리 나오셔서 여러분들께 잠깐 짧게나마 어떻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설명해 주실 겁니다. 먼저 국어 선생님부터 나와서 차례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자리 떠나지 마시고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계속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안에듀 국어 강사 오선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께 국어 공부를 어떻게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1년 안에 합격해서 뭔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하는 그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지 효율적으로 그 공부가 가능해질 것인가, 이걸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요, 제가 조금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2021년 공무원 시험의 변경사항이에요. 7급 국어 같은 경우는 피셋이라고 하는 시험의 유형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조금 더 사고력을 요하는 시험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9급과 7급을 함께 준비하셨던 분들, 이제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9급, 7급이라면 조금 더 방법을 달리하여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9급, 7급을 함께 준비하셨던 분들이 어느 한쪽을 선택과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시다 보니까 경쟁률 안에 좀 허수, 그러니까 그냥 한번 봐볼까?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합리적인 경쟁률이 나오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3만 명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는 결국 합격을 하긴 할 거예요. 그게 언제 되느냐의 문제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할 거고, 이제 그러면 바뀐 그 유형을 잘 생각해서 접근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럼 지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방직과 국가직의 문제 유형을 한번 보자고요. 먼저 지방공무원 9급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었느냐 하면 비문학의 유형이 전체 6문제가 나오고 있었고요. 저는 여기서 특이사항을 어떤 걸 발견했냐면 주장을 찾는 문제가 2문제가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지문을 읽고 그 지문의 길이가 길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찾는다는 건 거시적 관점에서 내용을 잘 볼 수 있느냐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부 내용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나온 내용 찾는 그런 사실적 이해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닌 전체 맥락에서 이 사람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는 거였어요.
그런 다음 문맥상 의미를 찾는 건 어휘 문제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이 나온 문제이기도 했어요. 아무튼 문맥을 통해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조금 더 사고력이 있는 분들을 찾는 문제가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보실 때, 지문을 읽으실 때에는 단순히 있고 없고, 지문 속에 있고 없고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더 나아가서 독해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문학은 현대시, 가전체 문학, 민속극, 현대소설 이렇게 각각 한 문제씩 총 4개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예전만 해도요, 현대 문학 중심으로 문학의 문제가 좀 배치가 되었었는데, 이제 고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이하게도 민속극이 별로 잘 안 나오다가 또 나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 고전도 역시 그냥 안 보자, 포기하자, 이럴 수는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전도 잘 한번 봐주셔야겠고요. 어휘, 이거 중요하죠. 앞서서 7급의 형태가 피셋으로 많이 바뀌면서 7급에 있었던 한자 병기 문제, 한자에 도금을 달지 않은 상태에서 풀어야 하는 어휘 문제가 9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문제가 2개나 출제가 됐어요. 사실 한 문제로 당락이 결정되는 이런 공무원 시험에서 2문제는 되게 크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휘 공부도 꼭 해두시고요. 어문 규정은 맞춤법과 띄어쓰기, 잉여 표현이라고 해서 통사론 중심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도 나왔어요. 이 뒤에 국가직 문제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전에만 해도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같은 이런 어문 규정 중심으로 많이 나왔었다면 사실 그 어문 규정의 기본이 되고 있는 의문론, 통사론, 형태론 같은 그런 개론들 있죠. 원리들. 이런 것도 빼놓지 않고 보셔야 하는 결과가 나온 거죠. 또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화법과 작문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작문의 형태는 3개의 문제나 나오는데요. 이때는 고쳐쓰기나 혹은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맞추어서 내용을 정리할 때 올바른 표현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글을 쓴다는 걸 목적에 두고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화법과 작문의 형태도 이제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하는 거고요.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 역시 견해와 주장을 찾는 거시적 관점에서 봐야 하는 영역의 문제가 빠지지 않고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고전 산문 한시, 고전 빼놓지 않고 나왔다는 공통적인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어휘 또 나왔어요. 한자 병기. 그러면 계속된 흐름을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한자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문 규정에 해당하는 거 제가 통사론,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처럼 뭔가 어문 규정에만 너무 치중되면 안 되고, 이것에 앞서서 공부했었던 개론적인 부분, 원리적인 부분도 항상 잘 봐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화법, 작문의 부분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돼요. 예전에만 해도요, 그냥 비문학, 문학, 어휘, 어문 규정 이런 식으로 한 4개 정도로만 나눴었는데, 화법과 작문을 집어넣어서 5개 정도로 정리를 해야 우리가 국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5개 영역으로 나눠서 각각의 영역을 포기하지 않고 들어간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6하 원칙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내 특성을 파악해야 돼요. 왜냐? 누가 시험 보는 거죠? 내가 시험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공부가 있다면 그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과 연결을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장 싫어하는 암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빵을 먹으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의 특성을 제대로 확인을 해서 누군가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이거 하면 좋대, 그럼 그대로 갔다가 아니네, 다시 돌아와요. 이런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시도록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내가 못하는 부분, 잘하는 부분, 이런 걸 나눠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언제 공부해야 될까요? 자, 이건 언제를 얼마 동안으로 바꿔 설명을 해드리면, 하루 복습 시간은 최소 한 10시간 정도는 꼭 복습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국어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전 과목 10시간 정도는 순수 공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혼자 공부할 때 막막해서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여러 번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내가 혼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 말하듯이 정리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항상 강의는 한 번만 듣고
나 혼자 해야지. 그럼 잘 안 될 수 있어요. 강의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듣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어디에서? 이거 질문 진짜 많이 들어와요. 집에서 할까요? 도서관에서 할까요? 카페에서 할까요? 자, 이것도 역시 아까 제가 누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했을 때 공부가 잘 되더라 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공부하시되 약간 백색 소음에 익숙해지실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현장에 가면 똑딱똑딱똑딱 이렇게 볼펜을 왔다 갔다 이렇게 눌렀다가 뺐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소리 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소리에도 민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여러 백색 소음에 좀 적응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무엇? 자, 이제 뭘 공부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나온 건데요. 여러 권을 말고 저는 한 권을 제대로 공부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념 강의도 개념서 하나를 완벽하게 단권화시켜서 그 내용들을 다 빼놓지 않고 요 한 권만 보면 내용 다 정리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개념, 심화, 마무리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는 게 좋은데요. 제일 처음에 개념을 공부하고 마지막에 마무리 단계까지 가게 되면 처음에 공부했었던 너무 어려운 그 개념들이 이제는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게 될 거예요. 개념 그 부분에서 포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어렵거든요. 근데 개념을 잘 견디면 마무리 부분까지 갔을 때에는 전혀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절대 초반부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셔야 돼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떻게? 공무원 국어의 4개 영역.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4개 영역은 어휘, 문법, 비문학, 문학인데요. 아까 제가 5개 영역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화법과 작문은 개념 정리만 잘 돼 있으면 어느 정도 비문학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비문학에 넣어서 공부하실 수가 있어서 4개로 나눠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휘는 사실 사전을 끼고 살아야 돼요. 네. 어떤 분들이 이제 어휘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주 매일매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문법은 어문 규정 중심으로 보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인 부분도 같이 연결지어 보셔야 합니다. 한글 맞춤법은 형태론 연결짓고요. 그리고 표준어 규정 같은 경우에도 역시 형태론, 또 표준 발음법은 의문론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시는 거죠. 문학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을 미리 숙지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소설 같은 경우는 서술자를 여러 번 교체한다. 서술자가 변화되었다라는 선지가 자주 등장하는데 대부분 적절하지 않은 경우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서술자를 빈번하게 교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복잡한 문학이 되거든요. 복잡한 내용들을 굳이 그렇게 문제에 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사실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도 미리 챙겨두시면 나중에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문학은 결국은 인과, 포함관계, 비교와 대조로 연결되는 선지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읽으실 때마다 포함관계나 혹은 원인과 결과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개 드리고 있지만 10분의 1도 말씀을 다 안 드린 거거든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런 방법들이 있다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본격적인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봐야 돼요. 실제 적용할 것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쉬워져요. 예를 들어 한글 맞춤법을 공부할 때에도 실제로 내가 일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적용해서 써야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면 더 외워지기가 잘 외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암기를 위해서 암기를 하면 오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 활용할까 생각하면서 외우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원칙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서 효율적으로 우리의 수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지 합격할 수 있을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눈에 선한 국어 합격 희소식이라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업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아마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함께 하면서 공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노하우들을 습득하면서 공부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지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모두 2021년 예비 공무원들이시죠? 필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휘 공부는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사전을 끼고 다니시면서 사전에서 모르는 단어를 계속 검색하는 작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전을 찾으면 표제어에 해당하는 발음도 나오죠. 품사도 나오고 필수 성분도 나오고 예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전 하나에 나오는 담겨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공부하시면 큰 도움 받으실 거고요. 문학보다는 비문학을 먼저 공략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문학은 어떤 패턴을 익히고 나면 문학 작품들을 또 수업 시간에 우리가 되게 많이 공부할 거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비문학은 사실 즉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어요.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공부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수업 시간에 아예 매일 비문학이라고 매일매일 푸실 비문학 자료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매번 꾸준히 학습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은 과감히 산책하세요. 여러분 막 힘든데 계속 앉아서 공부하면서 효율성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요. 가끔 과감히 산책도 하시면서 공부의 효율을 높여 나가시고 결국은 합격하실 겁니다.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개념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 거고요. 꼭 수업 시간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알찬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안공무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윤광덕입니다. 저희가 원래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준비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전향하게 됐어요. 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최단기로 빠르게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합격할 수 있는지 혹은 고득점을 낳을 수 있는지를 제가 간단 명료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하죠. 자, 일단 제 PPT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성할 겁니다. 강사 소개, 제 소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구성, 파트의 문제 유형, 공부 학습법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4번에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시험인데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시험 누군지는 알고, 그죠? 수업을 듣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그죠? 수업을 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지안공무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같이 해커스 편입해서 영어과를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수능이라든가 혹은 어학원이라든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제 자랑하려고 이런 걸 써놓은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신임을 좀 드리고자 함입니다. 영어 시험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보는 모든 영어 시험에 있어서 뭐 수능이 됐든 그죠? 공무원이 됐든 편입이 됐든 다 경험이 있고 지금도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시험에 맞는 영어를 가르쳐 드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정확하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집중해서 설명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공무원 영어 문제 구성입니다. 공무원 문제 구성 총 20문제죠. 20문제 100점 만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4-2-40, 4-2-40, 4-2-40. 어휘 표현 생활영어 문법이 10문제, 독해가 10문제, 50대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휘 표현이 4문제, 생활영어 2문제, 문법이 4문제예요. 근데 이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지금 괄호친 부분이 최근에 지방직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 개수입니다. 어휘 표현이 5문제였고 독해가 1문제가 줄여서 출제됐어요. 일반적으로 4-2-40이라고 생각하시고 4-2-40 그리고 얘네들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 약간은 변동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한 문제당 5점인 건 다 똑같고요. 4-2-40이 일반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휘 표현 생활영어 문법이 50%, 독해가 50%입니다. 자, 파트별 문제 유형입니다. 어휘는 밑줄 유형, 즉 동의어 찾기. 이거 뭐 해석하는 문제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이 단어 알고 있냐? 바로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 빈칸 문제 유형, 약간의 해석이 필요하죠. 빈칸 문제 유형, 해석상 들어갈 말을 찾는 겁니다. 다음 생활영어입니다. 생활영어. 생활영어는 일반적으로 맥락형이랑 표현형이 있는데
맥락형은 뭐냐면 해석만 그냥 해석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해석만 해도. 표현형은 일부러 생활 영어의 이디엄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활 영어의 이디엄. 그래서 이디엄을 알면 풀 수 있도록. 이번에 지방직 시험은 너무너무 쉽게 나와서 이걸 표현형이라고 말하기도 좀 되게 어색할 정도로 그만큼 너무 쉬운 그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자, 아무튼 생활 영어는 이디엄을 좀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생활 영어 혹은 그냥 해석만 해도 충분히 맥락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다. 어느 정도의 해석은 들어가는데 결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어휘와 생활 영어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맞고 들어가야 할 문제예요. 다음, 이제 문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문법 문제. 딱 이거 기출 문제들 넣어놓은 겁니다. 문법 문제도 밑줄 유형과 빈칸 유형이 있습니다. 당연히 빈칸 유형이 더 쉽고요. 밑줄 유형이 좀 더 어렵죠. 봐야 할 게 많으니까. 이제 문법입니다. 문법은 제 전공 분야인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문법은 절대 혼자 하는 파트가 아닙니다. 솔직히 어휘랑 독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기본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문법은 철저하게 이 전문의한테 맡겨주셔야 돼요. 정말 짧게 걸릴 수도 있고 잘못 만나면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장담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2개월 드립니다. 2개월이면 충분히 문법 기본적인 거 다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에서 나온 문법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따로 학습하시면 돼요. 최단기로 제발 진짜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짜리 그 책 좀 제발 보지 마십시오.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기출문제나 풀면서 여러분들이 그 두꺼운 거는 뭐 기출문제 풀 때 뭐 해도 상관없지만 이론을 400페이지, 500페이지짜리 영어를 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정말 공무원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학습법이에요. 짧게 단기 완성이 필수적이다. 정말 간단하게 100페이지도 안 되는, 100페이지가 뭡니까? 기초는 한 7, 80페이지면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풀면서 하나씩 더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법은 이렇게 4가지 나오는데요. 시험 문제 밑줄, 빈칸, 정문, 비문, 영작 이렇게 4가지예요. 밑줄 유형, 얘가 좀 까다로운 문제죠. 빈칸이 가장 문법 중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정문, 비문,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정문, 비문. 그죠? 여기 뭐 어떤 밑줄 그런 것도 없고요. 하나씩 다 보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영작. 영작 또한 이 안에 문법을 다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결국에는 이 좀 종합적인 문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문법이 잘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이런 문제도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문법은 전문가에게 철저하게 의존해라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수능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친근한 파트일 겁니다. 독해는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휘도 잘해야 되고요. 문법도 많이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어휘와 문법이 잘 어우러져서 독해 점수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초반에 여러분들이 어휘와 문법을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 그게 이제 후반에 독해에서 관건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난이도는요, 수능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아주 약간 좀 쉽기 때문에 수능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EBS의 교재들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지금은 정말 간단하게 문제 유형만 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다시 한번 문제 구성을 갖고 와 볼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4-2-40. 4-2-40. 그죠? 어휘 표현 생활용어 문법이 50%, 독해가 50%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많은 학생들이 분명히 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차피 영어 하는데 어휘 외워야 되고, 어휘 표현. 독해는 50%나 되니까 어차피 해야 되니까, 어휘 외우고 독해하면, 어휘 외우고 독해하면 적어도 7, 80점은 나오겠구나. 생활영어나 문법에서 찍어서 한두 문제는 맞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휘 외우고 그냥 독해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독해가 바로 이런 독해입니다.
일단 어휘는 열심히 외워요. 영어를 시작했으니까. 어휘가 없으면 아예 해석이 안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문법이 없으니까 감이 필요합니다. 독해를 하는데 어휘의 조합으로 푸는 거예요. 그냥 어휘들만 조합해놓고 대충 감발로 독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오역하죠. 해석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면, 문장이 길어지면 절대 해석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결국에는 추리를 하게 되죠. 마치 독해 지문이 추리 소설인 양 논리력을 갖는 게 아니라 추리로 풀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휘만 가지고는 절대 독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독해 모형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휘 당연히 공부하셔야죠. 어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이야. 어휘와 문법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해석이에요. 해석, 직독직해. 근데 해석이 된다고 바로 독해력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해석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쌓아가야 될 게 논리력과 이해력 그리고 배경지식이에요. 문장 단위 해석이 말끔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문장끼리의 논리력을 찾아 나가는 거야. 그래야지 독해력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딱 여기까지 어휘 문법을 통한 해석 이거 2개월 혹은 4개월까지는 진짜 빡세게 이것만 초반에 하십시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계속 풀면서 독해력 향상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12월까지 이걸 다 끝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문법을 통해서 직독직해를 완벽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모든 문장 구조를 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돼요. 해석 제대로 할 수 있고 12월까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월부터는 모의고사 계속 풀면서 기출고사 계속 풀면서 독해력 향상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조율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학습량을 좀 얘기 드려볼게요. 9월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게 되실 텐데 이미 7월은 갔고요. 7, 8월 이미 갔고 9월부터 여러분들이 초반에 이 기초 어휘라든가 문법을 공부하는 양이 영어는 좀 많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월부터는 기출문제 들어가면서 적어주셔야 돼요. 전공 공부하셔야 되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들이 잡아넣어야 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문법 그리고 어휘 그것에 좀 더 치중하십시오. 1월부터는 이것만 제대로 돼도 4개월 동안 이 이론과 핵심 이론 요것만 제대로 공부하셔도 기출문제는 수월하게 따라오실 수 있어요.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이때 영어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1월 달에는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이 대부분이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간단 말이죠. 이걸 제대로 공부 안 하고 1월 달에 이제 좀 발등에 불이 이제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이때 막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미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기출문제 풀어도 계속 틀릴 수밖에 없고 이걸 제대로 잡아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딱 4개월입니다. 4개월이면 기초 잡고도 해석 연습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4개월 제대로 투자하자. 저는 최소 4-5시간 봅니다. 영어만 공부하는 시간이 4-5시간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러면 1월 달에 1-2시간만 돼도 충분합니다. 기출문제 풀고 예습 복습만 충분히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런 학습량을 봐주시고요. 영어는 초반에 잡아놓는 게 너무 중요하다. 4개월 꼭 투자하십시오. 자, 저희 목표는 80점입니다. 일단 80점으로 잡아놓고요. 80점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어휘 표현과 생활 용어에서 한 문제 틀리는 겁니다. 6문제 중에 한 문제. 문법 4문제 중에 한 문제 틀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꼭 한 문제씩 껴있거든요. 그리고 독해 10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 2문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문제? 어휘 표현 생활 용어에서 한 문제 마이너스 1, 문법에서 마이너스 1, 독해에서 마이너스 2, 총 4개 틀리는 거 80점.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거 하려면 뭐라고요? 초반에 어휘 문법 제대로 잡아내자. 충분합니다.
지금 시간에선 충분해요. 80점. 요 정도 점수면 여러분 합격 커트라인에 전혀 발목을 잡지 않을 겁니다. 영어 80점, 초반 4개월에 집중하자.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 4개월은 어휘만 하는 게 아니라 어휘와 문법을 통한 해석 연습, 그죠? 어휘와 문법을 통한 해석 연습을 꼼꼼히 하는 게 정말 관건이다 라는 얘기가 오늘의 정말 큰 핵심이고 주제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설명회는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합격하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항상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안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임찬호입니다. 설명인데요. 저는 오늘 그러니까 한국사라는 과목의 출제 범위, 그리고 이 과목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 과목에 어떤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를 좀 간략히 배우시죠. 먼저 보실 게 단원별로 이제 연도별 출제 경향이거든요. 보시면 아는데 이게 지금 19년까지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가 나눠져 있는데 2020년에는 2개밖에 없죠. 그 이유가 2020년이 되면서 이 지방직과 서울시가 하나의 시험으로 합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같은 날 보고 문제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개가 아니라 2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내년도 시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그러니까 2개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사는 전체가 8개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그 9번째 단원 통합은 말 그대로 각 단원에 상관없이 통합적인 형태로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는 이 8개 단원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이 이제 선사시대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런 얘기 배우시는 거고, 고대가 삼국시대, 그래서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는 삼국부터 남북국 시대, 그리고 중세가 고려시대예요. 근데 조선이 그 다음인데 이 조선시대가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구분하는데, 그래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가 있죠. 보통 여기까지를 조선 후기까지 해서 여기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근대사라고 불러요. 요게 보통 그래서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조선의 25대 임금인 철종까지 정도가 전근대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나오는 근대사회의 전개라는 파트가 있어요. 요 근대사회의 전개가 흥선대원군 시대부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배우시고, 일제강점기가 있겠죠. 그리고 1945년 해방되고 나서 지금까지를 현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를 근현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총 8개 단원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단원에서 한 문제 이상의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빼먹는 단원은 없어요. 매 시험마다 한 문제 이상은 나오는데 이게 몇 문제씩 출제돼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전근대사 파트가 한 12문제, 그리고 근현대사 파트가 한 8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요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가 11문제면 여기가 9개, 여기가 13개면 여기가 7개, 이런 식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12개, 8개 정도로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빼먹는 단어는 없고, 따라서 우린 공부를 할 때 전 단원에 대해서 고르게 공부하셔야 돼요. 어느 단어는 공부하고 어느 단어는 빼먹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단원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범위는 구석기부터 현대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표를 보시면요. 8개 단원에서 어쨌든 제일 많이 나오게 되는 건 조선시대예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합치게 되면 이게 거의 한 2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문제 중에 1문제 정도는 조선시대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근대사회의 전개, 일제강점기까지 하면 전체의 절반 정도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보시면 전범위가 시험 문제에 고루 나온다는 거죠. 조선시대에 가장 높은 빈도로 출제되니까 아무래도 조선시대를 제일 많이 배우실 수밖에 없어요. 제일 많이 배우시고 내용도 좀 어렵죠. 최근에 제시되는 문제의 유형을 보시면
대부분 사료 제시형 문제들이 같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단답형의 형식으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료를 주고 그 사료를 분석해서 답을 찾게 하는 문제가 사실 대다수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의 형태의 문제, 시험 문제의 형태는 사료를 분석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빼먹는 단원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 범위에 대해서 고르게 학습하셔야 돼요. 뭔 하고 뭔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느 게 좀 더 뭐 올해는 이게 안 나올 거야. 올해는 이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눠드릴 수는 없고 아까 보신 것처럼 모든 범위가 시험 문제 출제 범위고 한 문제 이상은 나오니까 전체 범위를 고루 공부하셔야겠죠. 물론 뭐 좀 많이 나오는 부분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셔야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범위 고른 학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학생들을 보면 이게 자꾸 어려운 거에 집중하시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모든 공부가 그렇습니다만 한국사도 기초가 튼튼히 기본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공부하시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점수 잘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셔야 돼요. 이미 학교 다니실 때 한국사는 공부를 해보셨어요. 뭐 중고등학교 때 이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한국사 점수가 잘 나오는지 잘 알고 계세요. 근데 한국사를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외워야 될 게 많고 자꾸 까먹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을 반복적으로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기본 개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셔서 이게 완전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뭐 이미 합격 수기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미 합격한 친구들의 합격 수기를 보면 내가 한 번 만에 한국사를 끝냈어. 이런 친구들은 없어요. 뭐 5번을 받건 3번을 받건 7번을 받건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의 반복적 학습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료가 나오는 문제가 대다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틈틈이 공부하시면서 사료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건 뭐 특별히 사료집을 갖다 놓고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시는 사료가 있고 한국사에서 출제되는 사료들은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라든지 또는 다른 여타의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문제풀이겠죠. 한국사는 문제풀이를 통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본 개념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문제를 만났으면 이게 적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문제를 푸는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접해본 경험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좀 기르셔야 되는 게 한국사에서 고득점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대비 저희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실 거냐면 먼저 기본 개념을 배우시겠죠. 여기서 이제 한국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한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우실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심화이론이라고 배우실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특별히 많이 기본 개념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 개념을 베이스로 한다면 거기에 이제 조금 내용이 추가돼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 또는 심화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배우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실 거예요. 가장 먼저 기출문제를 푸시겠죠. 기출문제는 저희가 응시하는 시험의 출제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이 시험이 어디서 많이 출제가 되고 내가 어디서 집중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실 거고 실제 시험처럼 똑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20분 내에 20분 문제를 풀어보는 실전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전의 문제 능력을 키우시게 될 텐데 사실 한국사는 다른 공통 과목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이미 다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 때 이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낯설지 않은 개념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좋아하시고 한국사에 대한 관심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훨씬 쉽게 공부하실 거니까 한국사에 대한 일단 거부감이나 두려움만 없으시다면, 그런 것들을 없애고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누구나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도 시험은 또 내년에 치러지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힘들어도 어쨌든 내년도 시험은 준비하셔야 되니까 시험을 준비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이 시험을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한국사에 대한 그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안학원에서 토목직 과목을 전담하고 있는 이학민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죠. 21년도 토목직 합격 전략 설명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토목직이 또 잘 모르고 생소하신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PT 봐주시면 여기 2021년도 토목직 합격 전략 설명회고요. 이학민. 보시면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이학민 토목직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다가 이학민 토목직 채팅창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등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시험 소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험 보고 나서 뭐 해설 강의 같은 거 전부 다 올라오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사진입니다. 사진은 한 12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쓰고 있는 제 사진이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여기 이제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온라인 통해서 또 듣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제일 궁금하신 게 아무래도 이제 토목질 시험 자체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많죠. 요즘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달랐어요. 제가 한 10년 넘게 강의를 하면서 과거에는 사실 별로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누구나 다 전공자고 누구나 다 토목기사를 갖고 있었으니까 강의하기가 사실은 이렇게 준비를 하게 있으면 굉장히 사실은 좀 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뭐 학교에서 수업 듣고 왔으니까 거기에다 제가 뭐 양념 쳐가면서 수업 진행하면 되는데 요즘은 사실 트렌드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많이들 이제 여기 뭐 비전공자 하시는 분들 있고 있을 거예요. 여기 온라인 들으면 당연히 있으시겠죠. 어떤 얘기 듣고 오신 거예요? 들은 얘기가 있죠. 혹은 뭐 본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채용 인원도 상당히 많다고 확인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과 몇 년 전부터 제가 체감하게 느낀 어떤 그런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비전공자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전공자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이상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내용들이 물론 이제 여기 전공자분들 계시겠지만 비전공자 포함해서 심지어 뭐 문과계열 포함해서 다양한 층이 같이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게끔 적어도 알아야지 준비할지 말지를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토목직이 이제 전담 강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제 2021년에 갖고 있는 연간 커리큘럼이죠. 이렇게 제가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외에 뭐 얘기 들어보시고 뭐 부족한 부분이거나 또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까 말씀하신 이곳에 방문하셔가지고 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럼 통계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채용 정보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전국 시, 특별자치구 다 찾아보니까 총 몇 개냐면 17개예요. 17개. 지금부터 한번 넘기고 갔다 올게요. 첫 페이지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대전, 세종, 충북 7개입니다. 계속 출발할게요. 넘어갑니다. 경남, 부산, 울산, 경북, 대구, 전남, 광주, 전북 15개. 강원, 제주, 스톱 끝. 여기까지가 같은 시험이에요. 제가 말한 같은 시험의 의미는 뭐예요? 같은 시험. 같은 날 봅니다. 같은 날 보는 시험은 같은 시험이에요. 왜냐면 내 몸이 두 개인가? 내가 서울을 보면서 옛날에는 문제 달랐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문제 같습니다. 인력차에서 출제를 합니다. 물론 특별하게 이제 뭐 추가 채용이 있다라고 하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 나와봐야지 아는 거고 현재로서는 같은 날 같이 시험을 봐요. 내 몸이 두 개야? 서울 보면 서울 보고 경기 보면 경기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보면 강원도 보는 거지 같이 볼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총 몇 개를 볼 수 있냐면 17개, 구와 독립적인 거 18개 이렇게 국가적인 따로 시험 보는 거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현재 날짜로 아직 시험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란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우선 지방직만 2개를 다 이따 계산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이 시험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서울시 시험은 사실 뺄 수는 없어요. 거의 서울시는 이제 하나의 시로 인정을 받고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같은 시, 그러니까 하나의 시예요. 따지고 보면 채용 인원만 좀 많은 것 뿐이지 물론 준비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누계 한 거고 전체 누계를 해서 전부 다 계산하면서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처음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색깔을 좀 달리 자세히 보시면
서울, 경기, 인천이 약간 블록 색깔이 다르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충남, 대전, 세종이 좀 색깔 다르고 충북 이렇게 다른 거죠. 색깔 달리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진 않은데 보통 이 안에서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원이 총 210명을 작년에 뽑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뽑았어요. 2020년도에. 되게 많은데 원래는 1회와 2회가 있었는데 1회, 2회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계산해보니까 총 몇 명이냐면 몇 명이에요? 210명이죠. 출원 인원 뭐냐면 원서를 제출한 인원이에요. 나 시험 보겠습니다 라고 원서를 제출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게 있죠. 이게 내년부터는 바뀌는데 한 지역밖에 시험을 못 봐요. 근데 2020년까지 어떤 게 있었냐면 주소 이게 경기도 사는 사람도 서울 한번 이렇게 넣으신 분이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약간 주소지를 이제 물론 합법적이는 않지만 주소지를 같이 경기도 같이 있어서 이게 넘나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걸 토탈 계산한 출원 인원이 몇 명이냐면 1936명이었어요. 그럼 그때 같이 뗄 수 없는 같은 날 시험 봤으니까 볼 수 없는 게 바로 경기도 인원과 인천 인원이죠. 경기도 인원을 다 세봤어요. 몇 명이냐면 499명. 저는 뭐를 뺐냐면요. 저소득층과 그 다음에 장애직은 따로 뺐습니다. 그 인원 빼고 나니까 499명. 인천이 몇 명을 뽑은 거냐면 129명이 된 거죠. 원서 제출한 사람 1031명, 385명이에요. 이거 누적 계산하면 몇 명 나오냐면 얘 계산하면 더하면 838명이고요. 그 다음에 출원 인원을 다 더하면 얼마냐면 3,352명이에요. 그런데 응시인원이 어떻게 응시했냐? 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응시인원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중복 지원을 했으니까 내가 무슨 분실이 있을 건가? 같이 시험 못 보는 이유 하나. 그 다음에 그냥 제출하신 분이 의외로 많아요. 원서비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걸 그냥 내출하시고 안 가시더라고요. 그년을 빼고 순수 실제 시험장에 내 몸을 가서 나 보겠습니다 라고 의자에 엉덩이 붙이신 분이에요. 530명, 761명, 308명입니다. 더하면 얼마냐면 1599명입니다. 우선 각각의 응시율부터 보도록 할게요. 응시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출원 인원분의 응시 인원을 계산하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 몇 명이 앉았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프로가 앉았냐면 이 몇 프로 앉은 거예요? 27.4%가 앉아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전부 다. 서울 인원 27.4%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기도에서 무지하게 지원을 한 거죠. 전부 다 같이. 그러고 나서 뭐예요? 할 때 해당 지형이 인원이 풍족하다라고 들어가면 보통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견해가 있는데 제가 인원이 좀 많이 뽑는다라고 하면 보통 자기 지역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실력대로 내가 관심 가는 지역, 내가 사는 지역. 근데 인원이 좀 적잖아요. 그럼 상황이 이게 좀 급해지는 거야. 그럼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살 거 생각 안 하고 주소지 생각 안 하고 우리 집은 뭐 예를 들어서 성남인데 막 저기 포천 쓰고 막 이러는 거죠. 서로 지역 갖다 넘어가면서 오로지 뭐만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통계와 근거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저기 점수가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보통 이렇게 교차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 서울시의 순수 인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넘어간 인원도 보지만 27.4%가 하고 경쟁률은 응시율과 선발 인원을 서로 나눈 거예요. 죄송합니다. 응시 인원과 선발 인원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예분의 예를 계산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경쟁률은 얼마냐면 2.5 대 1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락 얼마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한 절반 과락 난다라고 하면 간당간당하죠. 하지만 컷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이유 아시죠? 과락을 피한 분이 41점을 피했는지 41점을 맞았는지 42점을 맞았는지 80 몇 점을 맞았는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이러한 확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경기도 응시는 보통 몇 프로 나왔냐면 나는 응시율 되게 높은 지역이었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역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다 보니까 오는 어떤 착시 효과고 경기도 전체를 평균 내보면 응시율은 73.8%입니다. 실제 경쟁률은 몇 대 몇이에요? 1.5 대 1밖에 안 돼요. 그럼 나는 경쟁률이 되게 높았는데 그거는 지역 선택을 좀 잘못하신 거. 농담이고 지역 선택 잘못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운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계속 가볼게요. 얘 전체 통째로 계산하면 얘가 응시율 몇 프로 되냐면 47% 응시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확인해 볼게요. 여기 응시율 좀 봐보세요. 77.7, 66점 다 보시고 물론 여기 통계 아직 안 냈지만 어느 지역을 다 낸다고 할지라도 47%에 육박하는 건 없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 어느 지역보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은 중복으로 이걸 주소지를 갖고 있고 지원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있는 게 사실은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47%. 실제 전체 경쟁률은 얼마 정도 보냐면 실제 계산해 보면 얘가
1.9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충남, 대전, 세종 물론 이제 세종은 주소지가 껴있긴 하지만 보통 충남과 대전과 세종을 같이 묶어서 보게 되면 인원이 이렇게 돼 있고 10% 1.9대 1 그 다음에 6.1대 1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한번 보시고 여유가 되신 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4.9대 1 충북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두 번째 경남, 부산, 울산까지가 보통 세트로 많이 묻힙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경남과 부산, 울산은 전통적인 사실 강세 지역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 밀집 지역은 상당히 좀 사실 높은 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교통이 좀 편하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과 좀 경쟁률이나 커트라인이 좀 높은 지역에 사실은 해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경남, 부산, 울산 보시면 인원도 상당히 많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출원 인원도 많고 그 다음에 응시인원, 응시율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경쟁률. 물론 경쟁률이 좀 높다라고 해서 아시죠? 커트라인이 꼭 높은 건 아니고요. 반대로 경쟁이 낮다라고 해서 꼭 커트라인이 낮은 건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북, 대구 한번 보시고요. 경북, 대구도 보시면 실제 것도 계산해보면 한 3.4대 1 정도 나오고 얘가 계산해보면 3.4대 1 위에 것도 한번 계산해보면 제가 이것만 써드릴까요? 이게 보통 2.6대 1에 보통 실경쟁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편차가 있지만 이 정도 경쟁률을 갖다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남, 광주도 인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전남, 광주의 실제 경쟁률을 계산해 보면 3.4대 1 거의 똑같죠. 위에 거랑 그 다음에 전북이 4.0대 1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음 볼게요. 다음 지역은 여기 보시면 강원, 제주는 이제 독립적으로 떼는데 강원도가 인원이 90명에 출원 인원이 306명, 원서 제출 306명에다가 실제 시험도 220명. 강원도가 독립적으로 이제 시험 보신 거죠. 보통 강원도 지역은 다른 지역 넘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인원을 이렇게 제가 배치를 했고요. 응시율은 74.8. 보통 응시율은 평균 70% 생각하는 게 맞더라고요. 국가직도 그렇고 70% 정도가 응시율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2.5대 1, 제주도 마찬가지 나와 있습니다. 국가직 같은 경우 보니까 98명을 뽑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저도층과 장애직 빼면 순수 인원은 98명이고요. 출원 인원이 3,865명이 출원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시험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응시 인원과 응시율은 빠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경쟁률도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인 결과죠. 지방직 전체 인원입니다. 제가 다 계산해봤어요. 서울시는 빼고. 서울시는 원래 같은 날 보지만 서울시는 지방직은 아닙니다. 서울시를 계산했더니 인원이 몇 명이냐? 무려 1,860명을 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60명. 그러면 원서 제출한 사람 몇 명이냐? 6,228명이 원서를 제출했어요. 물론 이 안에는 그냥 한번 원서 내볼까? 이런 분이 진짜 있어요, 여러분. 있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분신술 하신 분들, 여기저기 원서 같이 내신 분 있죠? 그분들을 포함한 인원이 지금 6,228명이죠. 그런데 절대 속일 수 없는 게 있죠? 분신술 할 수 없는 거. 진짜 분신술 하는 건 아니잖아. 제출은 할 수 있지만 몸은 못 가. 몸 간 사람입니다. 응시는 몇 명이냐면 4,660명. 이 4,660명에서 빠져있는 건 딱 하나야. 그냥 원서 한번 제출해볼까? 그리고 그냥 원서 제출하고 뭐 직장생활 하시다가 그러신 분들 의외로 많은데 직장생활 하시다가 내볼까? 혹은 뭐 특채 준비하다가 특채가 좀 잘못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몸은 막상 가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 인원 포함한다라고 하면 저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안에 10%도 포함 계산하거든요. 10%? 4,600명 하시고 460명도 더하면 보통 계산해서 약식 계산하면 한 5,000명 정도가 실제 토목직 안에서 우리가 실제 경쟁하는 어떤 상대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계산해보면 응시율은 74.8%, 보통 응시율은 70%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맞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은 누적 계산해보면 한 2.5대 1이에요. 2.5대 1. 그러니까 뭐 머리 한번 써볼까요? 뭐 아까 뭐 꽈랑 나가 뭐 하면 실제로 굉장히 몇 명 안 남은 사람이 경쟁하고 있다 생각하시는 게 바로 이 시험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죠. 서울시, 우리 같은 날 본다고 했잖아요. 우리 진짜 다 한번 계산해볼까요? 다 계산해서 서울시 그랬더니 2,070명을 뽑는 거예요. 1년에 연간 2,000명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출원 인원이 8,164명, 중복하신 분들. 실제 응시인원은 5,190명입니다. 5,196. 네, 응시율, 마찬가지 경쟁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직까지 포함해서 진짜 다, 우리 1년 다 합쳐봅시다. 그럼 몇 명을, 죄송합니다. 몇 명을 뽑고 있냐? 보시면 2,070명. 출원인원은 8,160명, 5,190명 아니냐? 준비하는 사람. 저는 요거는 아까 중복, 아까 접수자 있다고 하니까 보통 요거랑
저는 얘를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 봐요. 이렇게 1년간 뽑는 인원. 왜냐하면 합격해서 내보내는 인원이니까 이 인원을 우리가 1년 동안 토목직에서 배출하고 내보내는 거고 현직에 내보내는 거고 준비하는 인원을 보통 몇 명으로 보고 있냐면 연간 5,000명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실적으로 그렇게 본다. 자 그러면 나눠볼까요? 죄송합니다. 2,070이 아니라 2,168명이죠.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러면 2,168명과 5,000명을 산술적 나눠보면 실제 경쟁률은 대략 전체 전국 평균 2.3대 1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높은 지역도 있을 수가 있고 반대 좀 낮은 지역도 있겠지만 이렇게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지가 유독 우리가 지금 토목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직렬은 사실 알고 넘어가지만 실제로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좀 아무래도 토목직 강사다 보니까 이미 데이터는 뽑았지만 다른 기술직이라든가 다른 행정직을 말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제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다른 기술직보다 적체 인원이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적체 인원이 뭐냐면 연간 빠져나가는 사람과 들어온 사람이 있죠. 빠져나가는 만큼 누가 들어올 거 아니야. 우리는 거의 그 인원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오래 하면서 계속 이걸 확인하고 있거든요. 신기한 건 나가는 것만큼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딱 그 인원이. 2,000명이 나간다라고 하면 새로 신규 시장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인원 몇 명을 보고 있냐면 똑같이 2,000명이 들어와 있고 그건 이미 제가 갖고 있는 통계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된 바예요. 이 비율은 다른 기술직과 가장 큰 차이예요. 다른 기술직은 나가는 인원에 비해서 들어오는 인원이 계속 쌓여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걸 배출을 못하고 있는 거야. 밥을 먹으면 응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야. 이걸 내보내야지 다음에 해서 이게 순환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 하나 더. 행정직과 빗대해서 봤을 때 굉장히 사실은 뭐예요? 전문 지식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어떤 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렬의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시간 관리, 작전을 좀 써야 된다. 어떤 행정적 마인드 갖고 접근한다라고 하면 이거 여접시 숟가락 나버려요, 여러분. 어떤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진입장벽이 조금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2점 몇 대 이러면 나중에 시험 한번 얘기해봐요. 4대1, 5대1, 와 우리 진짜 망했다는데 행정직은 4대1, 5대1이라면 이거는 파티할 일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랑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걔네들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그쪽 행정직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관점을 저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제가 2019년도와 제가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9년도 국가직의 요 인원에서 이렇게 바뀐 거고요. 아까 봤던 데이터랑 인원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여기는 장애직하고 아까 말했던 저소득층 포함한 데이터고요. 아까 제가 보여준 데이터는 그 인원을 제외해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직도 보면 인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한번 채워볼까요? 여기 지금 빠져 있죠. 얼마냐면 지방직 전체 아까 인정이 몇 명이라고 했냐면 1,860명 됐죠. 그 다음에 출원 인원 몇 명이냐면 6,000 계산해보면 228. 조금이지만 줄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말하지만 여기는 장애직하고 아까 말한 저소득층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여긴 빠져 있습니다. 결국 계산해보면 큰 차이는 사실 없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징, 시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 7급 시험 바뀐 거 아시죠? 1차 PSAT, 그 다음에 뭐 들어가죠 또? 인증시험을 바꾸죠. 한국사도 인증시험 국가직이 바뀌잖아요. 옛날에 7급 시험 시간, 지금 요거 바뀌기 전에 7급 시험이 7과목이었거든요. 140분. 그 전에 시간 몇 분인지 아세요, 원래? 120분이야, 120분. 와, 7급 문제 아시죠? 옛날에도 현란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120분 동안, 120분이면 그냥 계산해봐도 안 되죠? 한 문제를 50초 남짓한 시간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계산 과목이 4과목인데 난리 난 거죠, 몇 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우리가 시간 늘려준 거야. 기술직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공통과목 겹쳐 들어가니까 시간이 어느새 140분 늘어난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또 제도가 더 바뀌었지만 지금 사실 그러한 경우에 서 있는데 우리는 잠깐 모호합니다. 모호하다는 얘기 뭐냐면 이것 때문에 시간을 전체로 늘리기는 좀 비효율적이고 우리가 좀 따라가는 경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시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이건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룰. 어떤 게임이나 스포츠 하다 보면 게임에 어떤 룰이 있잖아. 우리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야 돼요. 행정 준비하고 오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 무슨 하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서 이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시험의 특징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시간 배분이라던가 이런 것을 참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허송세월로 그냥 그 시간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응신원 대비 아까 지금 선발합니다. 혹자는 제가 2020년도 강의 오리엔테이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강사들이 막 다른 강사들한테 물어봐 와가지고 아니 토목칙은 왜 이렇게 미달이 많이 납니까? 도대체 얘는 커트라인이 왜 이럽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거꾸로 물어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작업을 했고 작년에 똑같이 오리엔테이션 얘기를 비슷하게 했는데 처음부터 계산이 안 맞아. 갑자기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인 인원 증가와 그 다음에 채용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수험생이죠. 그러니까 유입되는 인원들. 이 인원이 따라갈 수가 없죠. 여러분 대학교에서 토목과 많아요 인원들? 제가 40이 넘었는데 제가 학교를 대학을 다니는 그 시점까지만 해도 토목과는 굉장히 인원이 많아서 주야간 합쳐서 지금 대학 다니면서 토목과 인원 많아요? 안 많죠? 그 인원을 도저히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졸업생들 그 다음에 현직에서 오신 분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무를 하시다가 아시겠지만 직업을 이제 전향해서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아요? 비전공자 유입이 엄청 많아요. 이걸 수치화해서 만들 수는 없지만 체감상 제가 느끼는 비전공자의 비율은 거의 40%에 육박해요. 40% 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더 특이한 게 있는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강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특이한 건 문과계열의 유입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비전공자다라고 해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준전공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도시, 뭐 측량, 뭐 이런 건 준전공자예요, 여러분들. 공학적 마인드라고 제가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하는데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문과계열도 많아. 뭐 호텔, 일본어 무시 못한다. 일본어 엄청 잘했어요. 그 여자친구 그분. 일본어학과, 문학계 상당히 많은 거죠. 그 여러 가지 다수층이 같이 현재 우리가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들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들을 배제하고는 인원을 채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같이 갈 거라서 우리가 어쨌든 사람들은 토목 뭐 전공자다 비전공자다 이렇게 나누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뭐라는 거냐면 누구나 다 시작은 비전공자예요, 여러분. 다 비전공자 아니에요? 전공자는 태어날 때부터 응애 하면서 난 전공자 이러고 태어나지는 않잖아. 대학을 전공을 선택하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 순간 전공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점에도 뭐 비전공자를 생각하시는 분 있겠지만 그걸 먼저 한번 털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인원 대비 대규모 선발 인원이 하나의 토목직 시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직렬 대비 어떤 게 중요하냐? 전략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략이 중요하고 비전공자의 아까 장벽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게 장벽이냐? 이거 전공자도 마찬가지야. 뭐가 있어요? 수포자, 그다음에 역포자가 뭐예요? 이거 과목 들어가다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과목이 들어가는 두 과목이 응용학 토목색이거든요. 전공자인데도 이 응용역학, 역포자가 있어요. 수학에서 수학 포기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진입 장벽이 사실 좀 있지만 이어지는 이제 제가 이제 수학 커리큘럼 소개를 하겠지만 그분들도 제가 같이 끌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발을 맞출 예정이에요. 과목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겨보면 토목치 전공 과목은 응용역학, 토목설계. 전공 교재는 저는 딱 2개밖에 없어요. 2학년 응용역학 교재, 그다음에 2학년 토목설계입니다. 과목이 2개다 보니까 이름만 붙인 거고요. 이 안에는 총 구성이 4개나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론편. 보통 공통 과목은 기출편을 따로 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기출 포함시킵니다. 기출편. 그다음에 예상편. 기출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상하는 단원별 예상편. 그다음에 요약본, 서머리 방식이에요. 또 어떤 분 질문하셨더라고요. 요약본 암기될 거 뭐 따로 정리해 주나요? 여기 다 있습니다. 요약본, 뭐 문제번호 이렇게 해서 총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편에 가로가 쳐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응용역학은 양이 상당히 비대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별도로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는 분한테만 가제본 형식으로 복사비 정도만 비용을 지불하시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넘겨볼게요. 다음에. 수업은 총 4개의 수업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론 수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특화된 방식에서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전공자인데 그럼 이론 수업 안 돼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 선택할 거면 이론 들으세요. 이론 풀다 보면 제가 기출도 같이 설명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경향이 있잖아. 그러니까 푼다 안 푼다의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시험에서 반응할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화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뭐 물리나 수학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만든 공식, 제 스타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접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단 하나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역학 되게 좋아하고 잘한다. 나 이거 해야 되냐? 그럼 딱 하나 선택하면 그냥 이론 들으세요. 알겠죠? 시험에 특화된 방식이라서 꼭 필수사항이고요. 기초 약한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위해서 쉬운 설명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강좌가 계산해 보면 역학이 작년에
86강년 나왔거든요. 올해는 80강 이내, 70강 중반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같은 경우는 얼마 계산하냐면 설계는 작년에 57강이었는데 마찬가지로 50강 초반 예상을 합니다. 초급자분들 이렇게 하면 끝나느냐? 아니요. 이거는 보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올해 2021년도는 아까 역포자나 그 다음에 수포자분들 많죠? 완전 비전공자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하루 더 시간을 할애해서 촬영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기초 설계는 안 하고요. 기초 역학을 포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문제를 예를 들어서 풀었다 할지라도 제가 더 자세하게 정말 떠먹는 형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물론 저도 첫 시도지만 이미 연습을 통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여러분 입장에 맞게끔 할 거고요. 도구도 많이 만들 예정이에요. 이게 물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좀 재밌게 같이 할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달라진 수업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풀이 수업, 공무원 시험,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야. 모든 시험의 준비는 기출에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출풀이는 뭐 혼자 해도 되지 않습니까? 혼자 해도 됩니다. 잘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디까지나 수업은 보조적인 어떤 수단이 있는 거지 수업이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차이점을 갖고 있느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강좌는 역학은 40강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도 대략 40강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총 80강 정도가 준비되어 있고요. 어떤 기출문제를 근거해서 하느냐라고 하면 얘는 보통 우리 교재에는 2006년도 기출문제부터 죄송합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론서는 보통 요거 갖고 하는데 기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 교재 표점에 포함되어 있냐면 2012년도부터 여러분이 새로 나온 교재를 구매했다, 최신 교재다라고 하면 아마 이번에 추가되는 교재는 당연히 2020년도 기출문제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론 수업할 때 제가 기출 다르거든요. 그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시로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출풀이 수업은요. 여기서 다루지 못했던 제가 숙제도 해주거든요. 숙제 문제라든가 더욱더 중요한 걸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제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하게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런 스토리를 짜면서 같이 수업하는 게 바로 기출풀이 수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 작년에 이미 촬영이 종강된 과거 문제 2006년도부터 난 기출 더 풀고 싶다라고 하면 얘는 회차별로 언제까지 포함되면 2010이니까 2011년도 기출 문제까지 볼 수 있게끔 제가 추가로 제공을 할 거고요. 하나 더 있어요. 고등학교 고졸 특별 문제까지 제가 같이 여기다가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특별 채용 문제는 나는 고졸 특채 시험 안 보는데요. 올해 2020년도 지방직 보셨어요? 시험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들? 얘랑 엄청 비슷합니다. 스타일부터. 절대 속일 수 없거든요. 느낌? 스타일? 감출래도 감출 수 없는 건 그 사람의 어떤 표현이나 스타일이 있어요. 절대 얘한테 저는 벗어나지 않았다고 봐요.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대한 기출 문제 엄청나요. 기출. 몇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2,000문제 됩니다. 다 합치면. 2,000문제 별거 아닌데 국사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해봅시다. 국사 2,000문제하고 얘 2,000문제는 상상이 달라요, 여러분. 역학은 한 문제 딱 잡으면 하루도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수학 문제, 분리 문제다 보니까. 여기서 같이 제가 방향을 잡아주면서 이 방대한 기출 문제를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풀이 수업을 통해서 시험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상풀이 수업은 한 단계 더 레벨업이에요. 난 남들과 좀 차이점을 다루고 싶다. 시험 문제가 처음 준비하신 분들 좀 어려울 수가 있지. 근데 시험 문제가 항상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난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시험을 대비하고 싶다고 하면 예상풀이 수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출을 응용한 문제예요. 가령 토목 설계에서도 일부 이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인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시험장에서 맞추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상풀이 수업을 통해서는 시험의 미래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동형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20문제를 갖다가 똑같은 시험지, 물론 시험지 규모는 좀 작지만 시험지를 통해서 시험을 보는 거고요. 총 10회 진행이 됩니다. 10회 진행되니까 10번이 끝난다. 하루에 3강이니까 총 30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강좌 수가 역학 30강, 설계 30강이죠. 얘는 참고로 역학만 있고요. 역학 36강입니다. 그럼 이거 작은데 얘 뭐 도움이 될까? 자, 유치하지만 우리 좋아하는 거 있죠. 줄 세우는 거. 제가 줄 한번 세워볼게요. 가장 중요하다 1등 무조건 저는 이론 수업이에요.
이등이 누굴 것 같아요? 기출에 시작해서 기출에 끝난다. 아니야. 전상 이 마지막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얘는 현장 감각이에요. 시험장에서 여러분 시험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그 엄청난 압박. 아까도 말했잖아. 토목지 시험의 특징이 있다고 했죠. 엄청난 꽈락률과 엄청난 계산이 막 밀려 들어와.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시간 관리? 아니야. 멘탈 관리야.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걸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준비한 수업이 바로 이 수업이에요. 총 10번이라고 했는데 1회, 2회, 3회, 4회에서 10번이잖아요. 이때 짝수차는 전과목 시험 봅니다. 전과목은 5과목을 똑같이 OMR에 마킹하면서 시험 볼 수 있는 수업이니까 그 어떤 수업보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시간이 부족한데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도 저는 이해하라고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뭐예요? 잘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정신 바짝 차리고 스스로가 시험장에서 부족한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시험에 들어가면 시험 테스트를 하면서 자기가 경험하면서 알아야 돼. 이렇게 보면은 꽈락 피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꽈락 나기도 하는데? 이걸 하면서 우리 승률, 승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승점을 자꾸 높여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거꾸로 해서 이 수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업은 4개입니다. 응용역학 수업은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얘하고 4개가 다 분할되어 있고요. 토목사기 수업은 이 둘을 합칩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수업 일정을 제가 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일정은 이렇습니다. PPT를 하니까 이게 되게 불편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연간 일정이죠. 토목 수업은 9월부터 개강을 해요. 실제 현강이라고 해서 현장 강의를 9월부터 하고요. 인터넷 강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현장 강의 촬영해서 올라가니까 9월부터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패스 요즘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한테 제일 많이 묻는 게 프리패스 언제부터 하냐라고 물어보는데 9월부터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더 가능하면 학원에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이때 9월, 10월 딱 1년에 한 번 촬영하고 한 번 수업합니다. 아까 말했던 기초 강의까지 같이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9월, 10월 끝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11, 12 아까 역학은 기출풀이만 따로 진행을 하고요. 설계는 제가 같이 한다고 했죠. 설계는 같이 진행이 됩니다. 단 하루에 진행되니까 하루에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론 일정에 따라서 이틀로 확대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일정은 보통 다 하루에 끝냅니다. 얘는 기본 수업이 3일이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역학 이틀, 설계 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예상이라고 했죠. 예상은 이때 수업이 없어요. 1, 2월 달은 전부 다 전체적인 여러분의 스케줄상 복습 기간이고요. 현장 실강 듣는 분들은 그 다음에 역학 예상풀이만 진행되어 있고 시험이 사실 예정할 수가 없죠. 과거에는 뭐 언제 본다라고 했는데 이런 어떤 코로나 사태에서 일정이 변경될 것처럼 2020년도 시험 일정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보편적으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고 그때 아까 말씀드린 모의고사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돼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 이거는 학원에서 같이 말씀을 드려서 학원 연간 일정이 있습니다. 연간 같이 나와 있으니까 학원 제 수업 뭐 실강, 인강 전부 다 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 자체는 아까 그 데스크나 그다음에 온라인 듣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그 학원에 문의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문의해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긴 얘기 듣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요 질문하신 거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온라인이나 미리 사전에 질문해 주셨는데 면접 이런 거는 좀 여기서는 좀 틀어지긴 하는데 면접은 언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응? 올해 좀 특이해졌죠. 발표가 언제 발표가 나요? 8월에 발표가 나서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죠. 그거 있다. 합격 예측하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제일 많이 묻는 자가 지금 시점은 내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그거 제일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확답을 못 드리는 이유가 희망고문이야.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해볼까? 제가 이걸 한두 번 안 해봤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한 제 생각은 예상되는 커트라인 마음은 있어요. 근데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야. 맞잖아.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말한 거야. 커트라인이 이야기는 낮게 하자. 50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맞잖아. 근데 나중에 51점이 되면 별거 아니라고요? 그 1점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꺾여 있는데 49점이면 어떡할 거야? 또 내가 50점을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 편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안 편해 어차피. 결국 계속 반복되는 희망고문과 통계를 낼 수가 없어. 오차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거짓 정보가 너무 많이 쏟아져 버려요. 몇 번 제가 진행을 해봤거든요. 물론 2021년도에도 제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수험표 까고 너 전화번호 전화해서 나랑 인증 까고 그럼 내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접은 뭐 준비한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발표 나고 바로 면접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 점수가 공개된다라고 하면 그 점수를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면접 외에 뭐 다른 게 할 게 없다라고 하면 면접 준비하면 괜찮죠. 그렇죠?
딱 할 거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 특별하게 뭐 면접을 길게 했다라고 해서 내공이 더 쌓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생각은. 그래서 적정한 시간을 배분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여러분한테 제가 뭐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체감상 문과 결은 상당히 많아진 경향이 있어. 제가 오죽했으면 그분들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도 진행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분들 포함 아까 말씀드린 전공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전부 다 포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타 됐다 합니다. 누가 물어보셨네요. 세타랑 델타도 설명하냐라고 하는데 세타 이쁘게도 써주고요. 델타도 대문자, 소문자 다 이쁘게 써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머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장에 이거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고 나서 자유롭게 저한테 질문할 수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까 처음이죠? 1페이지. 저는 이 PPT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나와있네요. 여기 들어가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만남이고 물론 몇 번 만나신 분도 있겠지만 첫 만남인데 부족한 설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이 자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도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